오션 프롬 더 블루의 잠자리 듣고 왔습니다. 자, 맥주 사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오늘 이제 D 끝나고 E로 들어가는데 E도 별로 없어요. F 쪽이 좀 많은데 F 쪽은 또 양조 쪽이 좀 많고요. 어쨌든 한번 얘기를 하면서 진행해 보죠. 자, 둔켈입니다. 둔켈을 끝으로 D가 끝인데요. 둔켈 우리가 뭐 저번에 맥주 스타일 시간 했을 때 워낙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죠. 둔켈은 오리지널 라거죠. 어두운 색일 띠는 라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어두운 색이 블랙이 아니에요. 브라운에서 다크 브라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향이 거의 나지 않고 몰트 중심의 향이 나는 그런 라거를 의미합니다. 너무 다 얘기했나?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에 따르면 둔켈은 16세기 독일 남부에서 처음 나타난 최초의 라거라고 한다. 초기에는 뮤닉 몰트만 사용해서 루비와 같은 붉은색을 냈지만 오늘날엔 필스너 몰트를 기본으로 블랙 몰트를 사용하여 어두운 색을 만든다. 둔켈은 호향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몰트 중심의 맥주다. 진하고 달큰하며 구운 비스켓 같은 향이 코에서 느껴지며 섬세하게 구운 토피의 풍미가 입안에서 느껴진다. 예, 맞습니다. 약간 초콜릿 같은 느낌이 향에서 느껴지고요. 쓴맛은 그렇게 강하지 않죠.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둔켈은 정말 꿀꺽꿀꺽 잘 넘어가는 그런 맛있는 맥주예요. 한국에서 예전에 이제 하우스 맥주 있었을 때 필바둥 해가지고 둥이 이제 둔켈이었죠. 하우스 맥주 그때 2002년 그때 마이크로브루어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독일 장비를 갖고 왔기 때문에 독일 장비에서 소개시켜주는 맥주들이 뭐 필스너, 바이스, 둔켈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레시피를 남겨주고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마이크로브루어리에서 만드는 맥주의 시작은 이렇게 독일 스타일들이 많았죠. 한참 뭐 둔켈 맥주 많이 만들고 수입도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정말 마시기 힘든 그런 맥주 스타일이 됐습니다. 국내에서 지금 둔켈 마시려고 하면 딱 떠오르는 맥주는 그거네요. 벨텐부르거의 둔켈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고 나머지는 다 맥이 끊겼습니다. 예전에 뭐 파울라너나 이런 데서도 둔켈 맥주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한국에 수입 맥주로. 지금은 참 마시기 힘든 맥주가 됐네요. 자, 2로 드디어 넘어갑니다. 첫 번째부터 만만치 않네요. 엔자임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요. 한국말로 하면 효소죠, 효소. 많은 분들이 이제 효모랑 효소를 헷갈리는데 효모랑 효소는 완전히 다른 존재고요. 그럼 효소가 뭔지 한번 들어가 보죠. 복잡한 생물학적 촉매제로 화학 반응을 촉발한다. 예, 촉매제예요, 촉매제. 그리고 효소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촉매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미세 발전소와 같다. 몰트 껍질에 존재하는 효소는 당화 과정에서 활동하는데 약 64도씨에서 전분과 사슬이 긴 탄수화물을 달콤한 발효성 당으로 전환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시작한다. 맞습니다. 그런 게 효소죠. 효소는 촉매제예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열흘이 걸릴 걸 이거를 뭐 2시간 만에 해주게 하는 촉매제죠. 그게 우리 몸에 엄청 많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 효소라고 하는 단백질이 엄청 많아서 우리가 뭘 먹으면 그 음식물들을 빠른 시간 안에 분해를 해주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을 해주는 일종의 촉매제. 우리 이 치매도 있죠. 아밀라제 있잖아요. 그게 다 그 효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몰트에 이 당화 효소가 있는 거예요. 전분 분해 효소가 있는 거거든요. 몰트 껍질이랑 보리에 들어 있는 거죠. 보리에 다른 그 곡물들과 달리 보리에는 이렇게 효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맥주를 아주 오래전부터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더 읽어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메쉬에는 다양한 효소들이 있는데 모두 각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알파 아밀라제와 베타 아밀라제는 가장 주목받는 존재로 전분을 발효 가능한 메가당으로 만드는 책임을 갖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보리에는 전분 분해 요소, 그다음에 단백질 분해 요소, 지방 분해 요소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갖고 있나요? 이 효소들을 얘네들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탄수화물을 분해를 해서 당을 만들어야지만 그 당을 먹고서 얘네들도
보리도 싹을 틔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세 발전소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도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그런 효소수를 갖고서는 일단은 당을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뿌리를 내리고 다시 성장을 해서 광합성을 해서 다시 곡물을 만들고 번식을 하는 거죠. 그런 안에 있는 효소들을 우리가 맥주를 만드는데 이용을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분 분해 요소예요. 전분이라고 하면 뭐죠? 보리 곡물 안에 있는 그 전분을 얘기합니다. 이 전분을 효모가 먹을 수 있는 당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너무 다행히도 이 보리는 이런 효소를 갖고 있고요. 알파 아밀라제와 베타 아밀라제, 뭐 아밀러스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아밀라제라고 하죠. 베타 아밀라제와 알파 아밀라제는 모두 전분을 분해를 해서 당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베타 아밀라제는 긴 전분 전분 사슬을 당이 2개씩 끊어주는 거예요. 당이 2개 있는 거, 특히 포도당과 포도당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포도당과 포도당 2개가 결합되는 걸 우리가 메가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메가당이 바로 맥주 효모가 가장 좋아하는 당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베타아밀라제가. 그리고 알파아밀라제 같은 경우는 2개씩 끊어주지 않고 막 끊어줍니다. 막 끊어주기 때문에 메가당도 만들고 포도당도 만들고 뭐 우리가 덱스트린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만들고요. 뭐 올리고당도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막 끊어주기 때문에 뭐 포도당과 메가당 같은 경우는 이제 효모가 먹이로 이용해서 알코올을 만들어내지만 뭐 올리고당이나 아니면 덱스트린 같은 경우는 효모가 먹지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당으로 남아서 바디감을 만들어줘요. 근데 뭐 덱스트린이나 뭐 올리고당 같은 경우는 분자가 이제 뭐 포도당이 6개, 7개씩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단맛이 그렇게 세지 않고 크게 느끼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바디감을 또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서 맥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또 해주죠. 여긴 64도씨라고 했는데 이 발현되는 온도가 좀 다릅니다. 베타아밀라제는 62에서 64도 정도에서 활발히 움직이고요. 이 알파아밀라제는 뭐 70도에서 72도 사이, 뭐 그 사이에서 또 활발하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양조사는 자기의 어떤 그 맥주의 스타일에 맞게 이 온도를 또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승온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64도에서 당화를 시작해서 68도, 70도 이렇게 올려주면서 승온을 하면서 이 효소의 움직임에 따라서 당화의 어떤 그 정도를 조절합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최근에 양조에서 일어났던 거고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승온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뭐 싱글 매쉬라고 해서 68도에서 한 번에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당화 온도를 올리면서 맥주의 어떤 그 품질과 일관성을 조절하죠. 저희처럼 독립맥주 공장처럼 이제 승온이 안 되는 그런 당화제를 갖고 있는 곳은 뭐 여러 가지로 또 조절을 해서 또 양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필승 우리켈처럼 디콕션 방식. 예전에 아예 승온이 되게 힘들었을 때는 디콕션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디콕션이라는 것은 일단 매쉬에서 몰트를 일정 부분 퍼내서 옆에서 팔팔 끓이고 있는 뭐 그런 어떤 그 뭐 양동이 뭐 이런 데다 넣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몰트의 온도를 올려서 승온을 시키는 그런 방식을 디콕션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필승 우르켈에서는 여전히 그걸 트리플 3번의 디콕션을 사용해서 승온을 한다. 전통 방식 이어간다라는 방식으로 여전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 4.4도지만 굉장히 진한 캐러멜라이즈드 향, 그러니까 굉장히 구운 몰트, 볶음 몰트에서 올라오는 향을 필스너 우르켈은 보유하고 있죠. 이게 또 필스너 우르켈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자, 그 밖에 다른 주인공들도 있다. 단백질 분해 요소는 맥주의 혼탁을 야기하는 긴 사슬의 단백질을 작은 단위로 잘라내어 맥주의 혼탁을 막아주고 멋진 헤드를 만들어주며 바디감을 살리고 효모의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네. 단백질이 있습니다. 단백질, 뭐 베타글루칸 이런 단백질들이 있는데 이런 단백질들을 이 그냥 맥주에 들어가게 되면 또 너무 맥주가 혼탁해지고 좋은 거품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프로틴 레스트라고 해서 이 보리에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들은 45도 정도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큰 단백질 분자들을 작게 잘라줘서 거품을 만들게 해주는 데 큰 역할을 또 해주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맥주 같은 경우는 단백질 레스트, 프로틴 레스트 같은 걸 또 안 해주기도 해요. 밀맥주는 좀 그런 혼탁함이나 또 이런 부드러움, 바디감에서 부드러움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소는 여기서 이제 가수분해를 하는 그런 이제 효소고요. 맥주에서는 가수분해 효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갔을 때 이제 활동하는 효소를 맥주에서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효소와 효모 헷갈리지 마시고요. 효소는 단백질이다, 단백질 촉매제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네요. 에센셜 오일. 에센셜 오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홉에 들어있는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홉은 품종에 따라 250종의 에센셜 오일을 갖고 있으며 그중 약 25개는 맥주의 향과 풍미를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미르센과 휴물론, 카이오렌 등이 있고요. 에센셜 오일은 휘발성이 매우 강한데 이는 공기 중으로 쉽게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맥주잔을 코로 가져가 맡는 호평들은 뇌킥 표면에서 휘발되는 오일들을 느끼는 것이다. 에센셜 오일은 더 강한 열에 노출될수록 빨리 그리고 사라지기 때문에 아로마업은 일반적으로 끓임 단계 말미나 월풀 또는 냉각된 맥주에 넣는다. 에센셜 오일, 홉 오일을 보통 얘기를 하고요. 보통 1% 미만의 홉 오일이 홉 안에 들어가 있죠. 그 1% 미만의 홉 오일이 그렇게 맥주에서 강력한 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르센, 휴물렌, 카이오렌, 제라니올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향을 만들어내고요. 그 각각의 오일에 있는 향 분자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해서 여러 가지 향들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이 서로 결합하고 또 다른 호패에 있는 또 향 분자들도 결합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제라늄 향이나 바나나나 딸기나 이런 어떤 다양한 향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이 향들이 또 효모의 발효 과정에서 또 이렇게 결합하면서 효모가 만들어내는 또 우리는 인간이 알 수 없는 독특한 과정들을 또 거치면서 또 묘한 향들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효모가 만들어내는 그 향 분자들과 또 결합해서 또 새로운 향을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솔직히 어떤 홉을 넣었을 때 어떤 향이 난다고 우리가 단정져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양조 과정 중에서 어떤 부분에 넣는지, 어떤 효모를 또 사용했는지, 또 다른 홉은 또 어떻게 넣는지에 따라서 또 그 양은 어떤지에 따라서 최종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양조사들은 자신의 맥주에서 올라오는 향의 정체성들을 정하고 그 향들이 또 일관성 있게 나오기 위해서 또 조절하기도 하죠. 크래프트 맥주 같은 경우들은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죠. 양조사들이 매번 그렇게 다른 향을 만들어내도 배치라는 이름을 써서 일관성을 살짝 어길지라도 맥주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매 배치마다 또 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자유롭게 만들어내는 게 또 작은 양조장들이 또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죠. 독립맥주공장도 또 그런 곳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맥주에서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일관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일관성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맥주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향의 또 변화를 또 좋아하는 소비자들, 그런 소비자들은 이렇게 다양한 홉들이 만들어내는 또 그런 어떤 불규칙한 일관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실 수 있거든요. 양조사들은 거기에 맞게 또 자기의 맥주를 만드는 겁니다. 에센셜 오일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에스테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계속 나오네요. 하지만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거 한번 알아보죠. 에스테르, 효모가 발효하는 동안 만들어내는 조성물로 맥즙안의 유기산과 발효 시 발생하는 알코올 간의 반응물을 의미한다. 에스테르는 맥주에서 양날의 검과 같다. 낮은 농도에서의 에스테르는 배, 바나나, 사구, 살구 등
맛있는 과일 풍미를 주지만 높은 농도에서는 아세톤과 같은 기분 나쁜 솔벤트 향을 낸다. 에스테르는 높은 알코올 도수의 맥주에서 가장 많이 나며 보통 너무 높은 온도에서 발효가 진행되거나 맥즙 내 산소 부족으로 인한 효모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발생한다. 몇몇 효모들은 특별한 에스테르를 위해 길러졌는데 이는 많은 벨기에 맥주들의 핵심 역할을 한다. 네, 에스테르는 효모의 발효 부산물이죠. 이 에스테르가 어떤 향이다, 또 어떤 분자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그 분자들의 조합이 에스테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묶여 있고요. 마찬가지로 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이소라멘 아세테이트 같은 향들 또 우리가 에스테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사과, 뭐 에스텔 헥소나이트, 헥소노아이트 이거 되게 너무 어려워요 발음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적사과 향입니다. 청사과, 뭐 알데하이드, 아세틸알데하이드 뭐 이런 향들이 다 에스테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맥주, 그러니까 화학 전문가들이 봤었을 때는 이게 굉장히 그냥 분자의 여러 조합들이라고 보겠지만, 근데 맥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에스테르라고 하면 에일 효모가 만들어내는 향을 일반적으로 에스테르라고 그렇게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구체적인 화학 분자식 이런 것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비오도슨트 시간에 배우지만 뭐 이렇게 배나 서양 배를 얘기를 하고요. 배나 바나나, 사과, 살구, 복숭아, 핵과류 이런 핵과류 같은 것들도 향도 우리가 에스테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보면 높은 농도에서 이제 아세톤이라고 했는데 에스테이트 맞나? 예, 그럴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세톤 같은 향입니다. 적게 나면 우리가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높게 나면 우리가 이취라고 하고, 이 부분은 효모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아까 이게 여기서 얘기했듯이 과발효가 났었을 때 종종 맥주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솔벤트 같은 향 이런 거죠. 아세톤이나 솔벤트 같은 향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일부러 효모에 좀 스트레스를 줘서 만드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맥주 스타일에 따라서. 그래서 에스테르는 정말 이 에일 맥주, 특히 벨기에 맥주에서는 아주 도드라지는 특징을 갖는 그런 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영국 에일에서도 프루트 에스테르라고 하는 향으로 우리가 또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하죠. 프루트 에스테르 향 굉장히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요. 말로 설명하기 힘들고요. 약간 옅은 건자두 향, 그 다음에 과일 껍질에서 오는 향 이런 것들이 뭉쳐진 그런 향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영국 에일들을 많이 드시다 보면 영국 에일 효모가 만들어내는 그 독특한 향들을 이제 아실 수 있거든요. 프루트 에스테르라고 하는 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라거 효모에서는요, 라거 효모는 에스테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거에서 만약에 에스테르 향을 느끼신다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일부러 뭔가 어떤 단계에 의해서 만들어냈다고 또 얘기를 들으신다고 하면 또 그건 양조자의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라거염에서는 에스테르가 나면 이상한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2가 끝났어요. 2가 끝났고 F가 이제 페이크 크래프트부터 시작하거든요. 자,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오늘 시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안녕히 계세요.